자영업을 만약에 하실 거다,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SNS 키울 줄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업이 잘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대박으로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업 컨설팅이에요. 프랜차이즈도 실제로는 컨설팅업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0년차 민영사 전문 변호사 또는 이제 이혼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박종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 컨닝 이제 박종경 변호사라는 유튜브 한 10만 정도, 구독자 10만 정도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데도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의 문제로 둡니다. 이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뭐 병원비로 아니면 또 간병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에 이제 뭐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되셔서 아예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제외한다면은 대다수는 소비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소비를 계속해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비유를 드려요. 저희가 뭐 주 5일제로 이제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면 이제 40시간 정도 지금 근무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근로 시간이 좀 더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좀 줄어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그냥 10,000원으로 산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 노동법에 상에서 한 달의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거든요. 주휴수당까지 해서. 그러면 209만 원이 됩니다. 근데 209만 원에서 예를 들면 뭐 사대보험이나 뭐 세금 같은 거를 납부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좀 줄어서 뭐 한 19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근무만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실직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서울 기준으로 뭐 월세가 높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뭐 숨만 쉬고 살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대가 넘어서 진짜로 숨만 쉬고 사시지 않으려면 지금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늘 저희 채널하고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무조건 저축률 50% 이상은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드려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모으면 당연히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서울에서 주거지를 구하시는데 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정말 냉정하게는 서울에서 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집을. 예를 들면 저도 실제로 그랬지만 저희 첫 그 신혼집이 이제 그 모 신도시였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안 할게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신뢰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부부가 됐을 때 전세 이자가 한 70만 원 정도 가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전문직 부부거든요. 근데 전문직 부부인데도 소위 말하는 썩빌, 이제 썩은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전세로 조금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요즘에 좀 대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데서 받으셔서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지만 이 지하철을 타고서 조금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곳 세서 구하신다고 하면은 많이 월세나 이제 주거비를 좀 절약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2인 가구인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주거비, 아주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무조건 줄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비가 되는데, 이제 식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제가 늘 강조하는데 배달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배달시키면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모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라 재료를 사셔서 사실은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맞다. 특히 이제 최저 시급 정도를 받으시면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배달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파, 양파, 마늘 같은 거를 뭐 쿠땡 뭐 등등해서 이제 주문을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양념을 어느 정도 만드셔서 조리를 해서 드시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저축률 50%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꼭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40대, 50대가 돼서 이제 조금 훨씬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다는 말씀은 장담 못 드리지만 적어도 궁핍해서 걱정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보시나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이게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좀 이게 진짜인데, 제가 좀 사실 제 영상이나 제 책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 한국이 경제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교육의 기본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관리하는 법이거든요. 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성인이 된다, 지금 한국이. 그래서 많은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멘토링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또 저축은 잘하는데 불리는 개념이 없고요.
어떤 분들은 돈은 많이 버시는데 저축하는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너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약간의 이제 부모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내가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돈을 다루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카드를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카드를 주셔서 카드를 그냥 결제하게끔 해버리니까 내가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들어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경제교육 관련 책이나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거를 보면은 대다수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돈을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공짜로 주면 안 되고, 이 돈을 공짜로 주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짜로 주면 안 되고,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타인에게 기여할 때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너 시험 성적 얼마 나오면 돈 얼마 줄게, 용돈 얼마 줄게, 뭐 선물 사줄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내가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거나 뭐 설거지를 했다거나 청소를 했다거나 이럴 때만 돈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이 중에 일부분은 봉사, 이게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계속해서 갖춰야지, 아 내가 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야지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연대의식이나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경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강조해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문화로 어느 정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경향성이 점점 심해지고 보통 그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킨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쓰자는 말이 당연함에도 왜 대부분 못 지킬까요? 거의 그냥 제가 한번 이혼 소송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혼 이제 상담을 오시면 이제 자산 상태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재산 분할 명세표, 그러니까 재산 명세표를 쓰게 돼요.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측이 재산을 제출을 합니다. 물론 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소송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이게 딱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잠깐! 왕초보도 컴퓨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유튜브, 쇼핑몰, AI로 돈 버는 법까지 80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네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부모님이 증여하거나 부모님이 초반에 어떤 도와준 재산 정도만 일구고 있지 실제로 많이 못 모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느낀 게 딱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카드 관련 사용 내역도 보게 되고요. 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 소비하시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으는가? 기본적으로 소비 수준이 너무 높아요. 특히 제가 사실은 이제 해외여행 이야기를 좀 드려요.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대기업을 좀 다닌다, 소득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 이 해외여행을 가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세요. 거기다가 평소에 내가 생활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가 아이가 생기면 교육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말 높아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또 신도시 이제 한 부부를 예를 들면요, 이제 아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실제로 조금 비슷하게 했던 케이스인데,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세요. 근데 거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700만 원이 나가요. 매벌이 부부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2명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뭐 연년생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 300은 그냥 약간의 이벤트만 발생해도 금방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버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못 모으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항상 여쭤봐요. 아이가 공부 잘하나요? 못해요. 근데 왜 시키시느냐? 주변의 가족들이 다 시키고 있다. 다 이 학원을 보내고 있고 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적성에 맞고 아이의 어떤 이런 특질이나 자질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어떤 가족, 옆에 있던 부부가 이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소위 말하면 꼴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크고요. 이건 이제 아이가 있을 때고, 20대, 30대에 파산하시는 분들이나 20대, 30대에 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뭐 유흥이죠. 그래서 유흥이 단순히 어떤 무슨 술 먹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가에 쓰는 돈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정비가 많아요. 고정비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료고요. 보험료, 그다음에 주거비입니다.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사실 못 버는 상황이면 주거비를 떨어뜨리고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애써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에 맞지 않는 주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들, 식비도 아까 계속해서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뭐 차를 끌고 다니실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통 통장에 돈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택시를 자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를 쓰시는 게 난데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주차가 정말 쉽지 않고 주차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서 출구에 나와서 거기서 직장까지 택시를 탑니다. 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 요금 나와요. 그냥 당연히 기본 요금 나오는데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뭐 5,000원, 6,000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5,000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출근 때 5,000원 그리고 한 20일 정도 근무하니까 아니 10만 원이 고정비로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대중교통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짜잘짜잘하게 나가는 소비가 굉장히 많고 특히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많은 분들이 과잉보험이에요. 과잉보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필요한 거 실비 뭐 아니면 이렇게 딱딱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인데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거가 무슨 저축성 자산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보험료가 물론 좀 쌓이는 보험도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쌓이는 보험이나 이런 뭐 연금식이나 적금식의 이런 뭐 변액보험이나 뭐 이런 보험들은 그냥 투자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 돈을 투자에 쓰시는 게 맞는데 이런 보험료에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가계부를 보면서 또는 이제 내 지출을 보면서 보통 요즘에 지출 앱 같은 거 있거든요.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거, 카드나 뭐 이런 거, 계좌이체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확실히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찰리 먼거라는 분이 있는데 찰리 먼거가 항상 강조한 게 행복의 비결은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오고요. 실제로 마음의 안정이 와요. 그래야 이제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이 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강조해야 되고 소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는 사실 보험도 어떻게 보면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잘못됐을 것, 그러니까 잘못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에서의 본질은 공포 마케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고통 회피 욕망, 이런 손실 회피 욕망 같은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 상태나 나의 감정 상태가 되게 많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게 내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소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소비하고 있는 건지를 이런 상품 같은 걸 비교하시면서 없애야 될 건 없애시고 이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저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씀 많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하는 노력 중 잘못된 것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경제관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 드릴 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통화량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죠. 그러면 이 통화량이 풀리면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는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모으는데 습관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적금 같은 거를. 그런데 왜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처음에 예를 들면 주식을 막 넣으세요. 돈을 모으시면서. 근데 주식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돈 모으는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초반 정도 제가 봤을 때는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레벨. 그러니까 초반에 보통 2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요. 100만 원 정도 모으신다고 가정하면 딱 10달 걸리잖아요. 1,000만 원. 10달에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적금으로 일단 넣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확실히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1억을 쌓아가도 된다. 근데 조금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1억 레벨까지는 일단은 모으는 경험을 하면서 이걸로 좀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막 돈이 좀 쌓여가네? 이런 느낌이 드셔야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습관이 변화하면서 그리고 생각이 변화하면서 좀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투자 공부를 하시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투자 공부를 안 하신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은 논의가 나오는 게 뭐 신용화폐가 이제 무너질 거다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또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원래 본 전공은 그 이공계 쪽인데 제가 이중전공으로 역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많은 흥망성쇠를 봐요. 근데 흥망성쇠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그 경제가 붕괴하는 모습들인데 그리고 보통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원인을 경제 불황이나 경제 공황에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터졌을 때
그때 상황들을 보면은 누가 승자가 됐었느냐. 내가 금을 들고 있거나 이제 돈을 들고 있긴 한데 폭락을 대비해서 항상 리스크 헤지나 안전을 좀 추구해쳤던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승자가 됐어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초반엔 투자를 하면서 하더라도 조금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 자산에 모든 거를 넣는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이거는 왜 생기는 건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왜 생기느냐. 부자를 빨리 되고 싶어서 그래요, 부자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는 이제 저희 주변 지인분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성공을 20대, 30대 때 하는 게 정상인가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그 좋아하는 책 중에 일근육이라는 이제 일본 저자의 책이 있는데 지금 절판됐는데요.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일근육을 쌓는데 20대, 30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실제 진정한 성공이나 제대로 된 성공은 원래 대부분의 사람이 40대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SNS의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20대, 30대에 너무 빠른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 투자를 하게 돼요. 물론 저도 뭐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거를 투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조금 배분을 해서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서둘러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돼 있고요. 이 공격적인 투자가 어떤 분들은 분명히 성공을 하세요. 사실 굉장히 이제 투자적인 재능이 있으시거나 좀 통찰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성공을 하시지만 대다수가 아시잖아요. 이 주식이나 어떤 공격적 투자는 상당수가 실패해요. 객관적인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조금 두시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좀 안전자산도 조금 하시면서 투자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인생의 승부처나 성공의 가도를 20대, 30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지 마셔라. 저도 30대이긴 하지만 40대, 50대 때 천천히 성공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현재 20대, 30대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네.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모으는 사람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시는 분들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욕망 자체가 타인과 상관없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이거 예를 들게 맛집 탐방을 가신다. 자, 그러면은 맛집 탐방을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말 먹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SNS에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자,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 유형이 돈을 잘 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요것만 해서 딱 만족하고 타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들이 돈을 훨씬 잘 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돈을 잘 모으는 것도 타인을 약간 너무 의식을 한다거나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잘 모으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냐, 내 실제 인생이 중요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당장 남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삶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은 저축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내 친구가 뭐 옆에 백 하나 빼고 왔다고 나도 그걸 사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남자분들도 차나 이런 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성장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서 사업을 해서 뭐 어떤 성공을 했다. 그러면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해요. 새로운 걸.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뭐 일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 분들이 커리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뭐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분야에 내가 잘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변화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걸 이제 성장 욕구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날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나은 삶을 계속해서 꿈꾸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서 단기간에 성공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올라가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면성실이다. 그래서 제 주변도 오늘도 이 얘기 아침에 하다 왔는데, 다른 대표님하고 오늘도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휴가를 많이 가는 시즌이에요.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근데 대체적으로 제 주변에서 잘 되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휴가 기간 없이 몇 년 동안을 매일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일 수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게 제 진실이에요. 제 주변에서 보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휴식보다는 끊임없는 노력이나 끊임없는 어떤 업무, 일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돈을 잘 버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여자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종친다 싶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원래 남자 여자가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한데 두 성별 다 공통점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딱 강조하는 게 뭐냐면 20대 때 열심히 산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은 그래도 삶을 좀 제대로 살았어. 적어도 허투루 살진 않는다. 특히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시면은 아마 적어도 망하진 않으신다. 행복은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망하시진 않는다. 왜냐면 이제 결혼의 행복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적어도 부부 생활에 있어서 큰 고난은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연애가 아니에요. 내가 삶을 실제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여가 즐기고 뭐 어떤 데이트하고 이런 것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왔었던 패턴이나 살아왔었던 삶의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부부 생활에 녹아들게 돼 있고 아이까지 낳으면 거의 뭐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보통 육아에 있어서 이제 많은 힘든 이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사실 아이 낳는 게 굉장히 행복이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분명히 이제 고된 거는 있죠. 분명히 고된 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거는 그 삶이 보여주는 거죠. 그냥 뭐 말로 나는 애 잘 키울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20대 때 어떤 좀 힘든 고통이 있었고 이거를 잘 이겨냈던 사람들은 아이를 대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도 옛날에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뭐 이건 별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20대를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별에 관계없이 훨씬 더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안 좋은 배우자는 수십 개도 될 수는 있는데 제일 이제 공통적인 거는 현재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드려요. 원래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든지 이런 단어, 이 현재 충실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소비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하면서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라는 의미였어요. 원래는 의미는 고전에서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카르페 디엠이 다른 식의 의미로 쓰여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시대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현재 충실하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미래를 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만 보고 산다는 거죠. 그냥 오늘 써야 되고 오늘 놀러 가야 되고 오늘 가족이 여행을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뭐 애를 위해서 뭘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가족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행복한 가족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뭐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 40대 부부, 그러니까 이제 30대 때 요즘 이제 평균 30대 한 초중반에 결혼하시니까 이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40대가 되면 보통 초등학생이 됩니다. 이 초등학생이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부모님이 편찮아지세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제가 왜 돈을 계속 강조하냐면은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돈이 일정 수준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게 중요해집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자산 상태를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자산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많은 행복도의 증감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40대 때 가가지고 갑자기 간병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 교육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당장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여기서 그냥 타협을 하면 돼요. 내가 아이를 뭐 교육을 솔직히 더 시키고 싶은데 좀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되지만 이게 한국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모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원래 논리로 돌아오면 결국에 현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에 그 안 좋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 멘탈도 그렇고 실제로도 이게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불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1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저축이고 공부고 부업을 뭐 배우신다든지 뭐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사실은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고 동시에 그래도 이제 최악의 배우자가 아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된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에서 한번 올렸던 건데, 이번에 이제 통계청에서 국민 대차 대조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전체 나라의 국부, 그리고 뭐 자산의 배분, 뭐 누가 얼마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1인당 국민 순자산이 한 평균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중위 자산이, 그러니까 정말로 한 100명 중에 50등, 51등 정도 하는 자산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1억 한 2천만 원 정도예요. 1인당. 제가 채널에서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실 객관적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려요. 지금 국민 어떤 기초 생활비, 정말 최소 생활비로 산정되어 있는 게 1인이 139만 원입니다. 이게 정부 기준이에요. 정부에서 볼 때. 그리고 2인 가구가 아마 190인가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최소예요. 적정 생활비 말고요. 그러니까 최소 생존을 위한 어떤 생활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주거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식비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순자산 1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중위 순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우 생존과 직결된 어떤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도 이것도 그 자산도 사실 대다수가 부동산 관련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주와 관련돼서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사신 다음에 대출금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은 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일수록 사실 미래를 더 대비하고 현재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결혼을 해서 여보, 지금 우리가 30대긴 한데 우리 50대나 60대 때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좀 돈을 모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이런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당장 써야 돼. 오늘 놀러 가자. 이런 배우자라고 하면은 불행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중 최악의 결혼 상대 1위 유형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외도는 제외할게요. 원래는 이혼 원인 중에 외도가 제일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성별 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논외로 하고, 공통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고가 유연하지 않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배우자의 이야기를 보통은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제 서로 조금 조율하거나 흡수할 수 있어야 돼. 서로가. 그러니까 혼자만 그런 것도 안 되고 양측에 좀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아내도 자신의 고충이 있고 남편도 고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사고의 차이가 있어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 이 경향성이 좀 강한데 왜 요즘에 이혼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경향이 되느냐. 초반에 내가 어떤 서로의 사고나 생각을 좀 맞춰보는 작업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시에 만약에 사고가 다르다고 하면 결혼을 해서는 성인이면 원래는 저는 원래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이면 사고가 말랑말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다수는 원래 반대가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 가치관이 강해지고 내 어떤 고집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결혼 연령이 늦어지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서로가 사고가 굳어진 상황에서 만나는 분들도 많아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녀 불문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이라는 생활을 어느 정도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율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어떤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양측이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나 내 아내나 남편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사고를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제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 불행해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연애 기간 때 좀 잘 조율을 해보시거나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남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솔직히 여자분들 외모를 중시하시잖아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얘기 드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외모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외모가 아무리 이뻐도, 그리고 외모가 뭐 정말 몸매가 정말 좋아도 그걸로 결혼 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제 꼭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간혹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 또는 이제 개인적인 주변 지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연애 때 좀 깊은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애 때 뭐 너의 가치관이 어떻니, 뭐 아니면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뭐 어디도 다니고 그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그 데이트 때 뭘 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쓰느냐, 아니면 그냥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느냐인데,
결혼을 고민하신다면, 적어도 결혼을 고민하신다면 단순히 뭐 그런 데이트도 하겠지만 이제 유흥을 위하고 여가를 위한 데이트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파악하는 작업이 훨씬 우선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좀 간략하게 하거나 많이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좀 결혼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 사례가 꽤 많은데 허세 부리는 남자인데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여자의 그 본성을 아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있고 기본적으로 약간은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표명하는 걸 좀 매력적으로 느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이게 뭐 모두가 그렇다는 뜻 아니에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굉장히 무능한데 허세만 부리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 그 한량 남편들이 있어요. 한량 남편이 뭐냐면 집에서 놀아요. 이제 일도 안 해.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은 내가 뭐 일을 하다가 한 6개월 다니다 그만둬요. 왜 그러냐면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대사가 이 일 안 맞아. 뭐 아니면 저 상사랑 일을 못 하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상사가 다 맞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아까 허세랑 연관이 되는 건데, 뭐냐면 나는 사업할 남자야. 뭐 사업할 사람이야. 나 돈 잘 벌 건데 내가 겨우 월급 뭐 200, 300 받으면서 일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남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량으로 막 살아요.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그래서 맨날 그만두고 결국 사업을 했어요. 당연히 망했죠. 당연히 망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이런 걸 말씀드려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세를 부리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성공을 좀 보낼 수 있는, 좀 미래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높은 남자를 보시는 거고요. 그냥 무슨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어디서 뭐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이런 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에 어느 정도나 몰두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여자분들은 그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 안 되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난 그 아주 빠른 시간에 답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남자가 빠른 시간에 답장을 하고 있다,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내가 예를 들면 일에 진짜 집중하잖아요. 1시부터 뭐 한 5시, 6시. 저도 그런데 일을 1시부터 6시까지 하다 보면 시계를 밥 먹고 와서 1시 시작을 하고 다음에 시계 보면 5시 5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원래 일을 제대로 하면. 근데 매번 카톡이나 솔직히 이제 어떤 메신저를 보고 있다는 뜻 자체가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요?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전화기를 달고 사시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 남자친구가 엔지니어야. 엔지니어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구하고 코딩하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옆에 메신저를 항상 켜고 보고 있어라,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남자나 진짜 성공할 만한 남자 정말 찾고 싶으시면은 오히려 연락이 자주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세요. 왜 보통은 여자분들이 제 여사친들 맨날 이거 이조언을 해주는데, 여사친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연락을 안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을 해도 일에 집중하다 보면 카톡을 못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진짜 드리고, 그래서 이제 허세남에 빠지지 마셔라. 그러니까 허세남은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일에 몰두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오히려 사업하다 말아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한량 남편, 이게 한량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본인만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워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 전에 꼭 해야 하는 대화 주제나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진짜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도 그러고 제가 실제로 많이 써먹었던 거 좀 말씀드리면은, 뭐 소개팅을 나가셔도 좋고요, 뭐 어떤 모임에서 만나시는 것도 좋고, 뭐 사실 헌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만나시기 시작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물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 객관화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우리 MBTI로 예를 들게요. 내가 I 성향이다. MBTI 검사를 어떻게 하죠? 내가 자기 진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향을 내가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더 뭐 세밀한 MBTI 검사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막 뭐 누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근데 대체적으로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직접적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사실은 답변이 거의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유튜브로 예를 들면은 뭐 자기야 뭐 평소에 뭐 봐? 이게 훨씬 효율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채널을 본다. 예를 들면 제 신사임당 나왔으니까 신사임당 채널을 보고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여성분이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높고. 그리고 뭐 아니면 어떤 뭐 다양한 뭐 의학 지식이나 뭐 아니면 이런 거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 뉴스나 뭐 아니면 일반 예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시간을 어느 정도의 어떤 분야에 쓰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뭐 했어? 오늘은 뭐 했어? 라는 질문에는 이게 단순한 안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제 연애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심사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 유형을 볼 때 카테고리, 그러니까 유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좋아하거나 어떤 분야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라고 하면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특질이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저도 지금 저축 관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칠게요. 참, 그러면 이 두 부류는 기본적으로는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축적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소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축적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만약에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그쪽 분들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보고 있는 컨텐츠를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비슷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질문하시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내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질문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의상이나 착장을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실제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남성분이 여성분의 경제관념을 볼 때 너 통장에 돈 얼마 있냐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물으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신혼집 구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물으면은 하수예요, 하수. 아니 그게 뭐야, 누가 그렇게 하면 그 기분도 나빠요. 솔직히 듣는 사람도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옷을 어떻게 맨날 바꿔 입고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소비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관심사 대화를 하면 돼요. 평소에 뭐 보냐, 평소에 뭐 어떤 분야 보냐,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집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뭐 평소에 뭐 어떤 거 뭐 주식 같은 거 뭐 얘기 살짝 꺼내보시고, 그냥 요 정도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직접적으로 묻는 게 가장 그 사람이 거짓말할 가능성도 높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이 물어보는 사람의 의사를 쉽게 파악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 남자를 반드시 잡고 있어, 아니면 이 남자를 반드시 쟁취하고 싶어,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답변을 해요. 사람은 예를 들면 이 남자가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제관념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 이제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은 사람 관계는 절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도 하는 걸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남자가 조금은 좀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남자한테 예를 들면 평소에 자기 개발 뭐 하고 있어 대놓고 물어보면 너무 티나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개발 뭐 하고 있어, 아니면 돈이 얼마 있어, 이런 걸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좀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느 정도로 모으고 있고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는 게 이제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상류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 주변 예 말고 좀 객관적인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KB 이제 부자 보고서 있죠. 이제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 40대 초반까지 순자산을 한 7억 가량 정도 축적을 하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성공을 보통 40대 때 하는 걸로 기준으로 잡아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20대 30대 때는 찬찬히 자산을 축적해 나가시면서 처음엔 1억부터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1억부터 모아가면서 한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 불리면 이게 이제 돈이 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죠. 이제 돈이 굴러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대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부자 기준을 10억 정도로 보거든요. 상위 10%가 보통 가구 기준으로 10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이제 상류층 1%는 30억 정도 기준인데 10억을 저도 부자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40대 때 7억이 되면 이제 돈이 돌아가면서 이자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투자 소득이 발생을 하죠. 이 양도 차익이라고 하지만 이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조금씩 쓰시면서도 기본적인 자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에서 50세 정도로 통계청에서 잡히는데 그 이후에는 직장을 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의 직장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40대 후반까지는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40대 후반까지는 반드시 승부를 보셔야 되고 그게 아마 제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40대 초반에 순자산 7억 가량. 그러면 한 40 후반 정도 되면 보통 10억을 넘어가 있으십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기준이 된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1억 모으기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드려요. 정확히 한 167만 원 정도 모으면 이자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1억 하는데 5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5년 정도를 내가 소비를 절제하고 167만 원을 모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균 아까 제가 기초 최저소득으로 200이라고 가정했고 지금 중위소득이 250에서 270이거든요. 그러면 167만 원 정도면 1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사신 거고 저축률이 70% 정도 돼요. 60에 70% 정도 되는데 저는 저축률 70% 기준을 뭘로 보냐면 이 사람은 뭘 해도 망하지 않는다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축률 70%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이걸 5년을 한 걸 1억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5년 동안 반복하고 그 습관을 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없다. 5년 정도를 그 정도로 참으실 수 있는 분이면 거의 어떤 재정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아주 핵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발생 안 하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래서 1억을 모으는 거를 저는 자기 수련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련을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1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억 모으기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X 소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 반문을 해요. 그럼 뭐 할 건데? 아니 1억을 안 모으면 그동안 그럼 뭐 할 거냐? 코인 선물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갑자기 모으실 거냐?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대다수가 그 방식을 선택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극소수의 그 소위 말하는 뭐 돈에 대한 감각이나 약간 그게 이제 본능이거든요. 그게 있어요, 눈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선물이나 뭐 어떤 주식 단타나 여러 가지 옵션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모든 사람이 쓰는 전략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저희 부모님 전략이라고 해요, 제가. 저희 세대의 부모님 세대면 지금 이제 좀 산업화 세대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70대, 60대 후반 이러신데 그분들이 하셨던 전략이 정답이에요. 근검 절약,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거 해서 이제 처음에 월세 사시다가 전세집으로 옮기고 전세집 부동산으로 옮기고 물론 현재는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견해가 다르시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기본적인 코스가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검 절약하면서 자산을 축적해 나갔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서울에 집 사신 분들이 지금 10억, 20억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 대출도 없이 갖고 계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일반적인 중산층이 써야 되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투자는 뭐 S&P를 하셔도 되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정말 천천히 매집해가고 근검절약하면서 모아간다. 이게 맞는 전략이고 그렇게만 돼도 최소 정말 노후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으신다. 이거를 진짜 강조하고 싶고요. 자식 교육만 잘하신다면 왜 자식이 사기받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략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는 SNS에서 이런 부자들이 너무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의 전략을 일반 직장인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직장인이 써야 될 전략을 사업가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근검절약에 대한 기본 개념은 사실은 직장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다수가 직장인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사업을 하셔도 저축을 강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사업이 언제든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 저축의 중요성 굉장히 항상 강조해요. 제 주변 지인들도. 그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죠. 토마스 제이 스탠리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요약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자기 소득보다 적게 쓴다. 심지어 배우자도 적게 쓴다. 여기에다가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개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거는 사업해서 하고요. 적게 쓰는 것까지 해야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코스인데 이거를 애써 무시하고 계속 쉽게 가려고 하니까 1억이 쉽다, 뭐 1억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 논리적으로만 봐도 그러면 이제 돈이 0원에서 10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엔 몇백만 원이 되는 거고 몇천만 원.
그다음에 억 단위가 되고 이렇게 늘어가는 거니까 뭐 어떤 이런 분들도 있죠. 스타트업 같은 거를 운영하셔서 대표분들이 엑시스를 하시면서 뭐 순식간에 몇백억, 몇천억을 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은 뭐 1억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 두 번째는 남의 성공을 질시하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주로 1억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서울 부동산값 봐라 이거든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저도 처음에 당연히 집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의 모 도시에서 자랐는데 그 자란 도시에는요. 아직도 집값이 싸요. 아직도 집값이 싸요. 지금 한 3억대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싼 아파트도 있죠. 그 지역에도 당연히 그렇지만 3억대 아파트도 많이 있고 주공 아파트 같은 이제 예전에 좀 지은 아파트 구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마련 가능하고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으로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대출 과도하게 안 받아도 이렇게 해서 쌓아갔던 게 일반적인 코스고 그 서울 부동산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울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예요, 이미. 그러니까 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는 런던, 그리고 미국에서는 맨하탄 이런 데랑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서울 내부에서도 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노도강 지역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지금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사실 일만 열심히 하신다면. 왜냐면 아까 제가 중위소득 270만 원 정도라고 이제 통계청 조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30대가 되면 늘거든요. 그러면 보통 남성분들 30대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300 얼마예요. 350만 원이면 연봉으로 하면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천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이거 세전이긴 하지만 4천 정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집을 아예 못 구매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 모두가 강남 3구를 보고 있어요. 강남 3구를 보면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실제 현실을 말씀드리면 전문직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 나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 돈을 그래도 소득이 높다고 하는 직종인데도 전문직인데도 무슨 강남구에 직접 입성을 하거나 이런 거는 바로 입성하거나 이런 거 부모님 도움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도 그 사람들과 비교 안 해요. 그냥 천천히 커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에 뭐 아까 7억대 순자산 7억이나 이 이상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걸로 갈아타게 하고 뭐 하면서 자산을 축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인 하셔서 큰 돈 버실 수도 있고 이런 레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항상 권하고 절대로 상위 1%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비교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상위 1%가 정말로 되고 싶으시다면 사업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업하셔야 되고 지금은 인플루언서 시대거든요.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서도 지금 현금으로 제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인플루언서 공구나 어떤 커머스 쪽 그리고 솔직히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가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은 가장 높은 부류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밖에 안 하는데 이제 신사임당 나왔으니까 그냥 솔직히 SNS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SNS를 안 하면 생존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예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화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부업을 하는데 저는 이 정도로 기준을 잡아요. 만약에 상위 1%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 소득도 상위 1%가 돼야 돼요. 지금 상위 1%가 연봉 1억이 좀 넘을 텐데 아니요, 더 될 거예요. 사실 1%는 더 높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장에서 완전히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업으로서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근데 최소 이제 월 뭐 순수익 1,000만 원이나 이 정도는 올리셔야지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직장 생활만 하고 퇴근하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안 되고 정말 뭐든지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연구를 하시든 뭐 코인 연구를 하셔서 재테크 쪽으로 하시든.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재테크를 본업하듯이 하셔야 된다고.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라 한 예도 또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전업 투자자세요. 지금은 한 200억 정도 있으신데 30대 중반 정도 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20대 초반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서 주식을 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엄청난 메일을 보내요. 메일 한 100번인가 보내가지고 그 정도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연락이 왔대요. 와서 청소라도 해라. 알려준다도 아니야. 사실 알려준다도 아니고 이 정도 근성이면 이제 와서 한번 그냥 얼굴이라도 보자.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워서 이제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할 땐 당연히 뭐 재무제표 이런 건 기본이고 직접 이제 회사 공장 앞에 가서 막 세고 트럭수 빠져나가는 세고 이 정도는 해야지 원래 돈을 버는 거지. 이제 그 제 주식하는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사람들이 주식을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부동산이 훨씬 쉽다고 걔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원래는 더 어려워야지 정상인 거예요. 주식을 잘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소수의 원래 굉장히 통찰력이 좋은 분들이 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내 객관을 일단 해야 되고, 그나마 안정적인 게 부동산이어서 그 친구는 자기도 주변에 권할 땐 주식을 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직장인 다니면 그러면 천천히 벌어서 조금 괜찮은 입지 쪽으로 그냥 부동산 하나 해놔라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하지,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부업 개념이나 쉬엄쉬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정말 몰두해서 해야 되는 수준인 거고, 그래야 월천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할 각오를 해야 이제 좀 서울의 집이나 이런 거를 원래 고민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이 삶이 모두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니면 너무 상위 1%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고 그건 불행해지는 길이니까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나의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그 대신 근검 절약은 하시고 이제 소비를 좀 줄이신 다음에 내가 노후를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마련하시면서, 그리고 평소에 좋은 분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일단 마음의 안정이 오죠. 예.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배뷸런이 이제 그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소비는 본질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소비의 본질은 감정이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공포감, 하나는 비교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연관되는 거죠, 비교는. 그래서 공포감은 이제 내가 망할 것 같은 이제 공포감이나 주변 어떤 집단에서 배척될 것 같은 공포감이에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는 다 이 어떤 가방을 들고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없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배척하거나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그게 공포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인간의 이제 무의식에 좀 잠재되어 있는 공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단에서 배척되거나 외면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1억이 모이고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사실 내 통장에 1억이 있고 언제든지 가방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별로 주변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져요. 오히려 이 공포감이 뭐냐면, 내가 쟤보다 나은데 지금 내가 쟤를 배척하는 거지 내가 쟤를 손절하는 거지, 내가 손절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통장에 1억이 쌓이고 이제 점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좀 상대적으로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이 모일수록 커뮤니티가 바뀌면 거기서는 또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다른 관점이기는 한데, 당장 내가 그냥 일단 1억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존에 대한 갈급함이나 이런 부분이나 주변에서 배척당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공포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뭐냐면, 1억을 모았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자기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네라는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내가 통장에 아무리 해도 막 500도 안 되는 거야. 막 통장에 500만 원도 없고 10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쌓아보니까 이게 성공 경험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성공 경험 자체가 저는 훨씬 더 되게 긍정적인 선순환을 좀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되네, 더 모으고 싶은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런 기분이 들게끔 하는 그 수치가 1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어떤 소비나 이런 거를 이제 좀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수치가 1억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성취감, 계속해서 내가 더 돈을 좀 벌고 싶고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게끔 하는 수치가 1억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 50대에 무직이고 돈도 없다면 무엇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게 저는 냉정하지만 달콤한 얘기는 못 해드려요. 그래서, 뭐냐 하시면 다 될 거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대신 그 어떤 걸 하시라고 하냐면, 무조건 블루칼라 기술직을 하시라고 해요. 가령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전기, 소방. 예전엔 좀 지게차 괜찮은데 지금 좀 너무 또 경쟁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마다 계속 좀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무조건 뭘 하시면 되냐면, 조금 고되더라도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40대, 50대 때 이제 처음 배워서 일자리를 얻으시려면 그런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직이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고용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런 기술직 쪽이나 아까 이런 소방이나 예를 들면 누수 탐지라,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 근데 이런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나 기계 배선 이런 것들이 제일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당연히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이게 그래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삿짐 센터, 청소업 이런 게 지금 사람이 없어서 또 외국인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 40대 50대 때는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원래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국비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육이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일이 느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내 주변에 소방공사 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바로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업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지만 물론 이것도 국비에서 나오는 거지만요. 근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직업을 얻는 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연계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연계해주고 뭐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오프라인 인맥에서 찾아서 직접적으로 나 써달라고 하면서 처음엔 좀 돈 안 받을게 하면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좀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절대 자영업 하지 마시고요. 자영업을 만약에 하실 거다. 이제 자영업 전략으로 하신다.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SNS 키울 줄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업이 잘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대박으로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업 중에 창업 컨설팅이에요. 프랜차이즈도 컨설팅이에요. 실제로는 컨설팅업이에요. 본질은 컨설팅업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영업 절대 하지 마세요. 40대 50대 웬만하면.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 업을 하셨던 분이면 괜찮아요. 20대 30대 때 원래 업을 했었다. 내가 예를 들어 일식을 하셨다. 뭐 가게도 운영해보셨다.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SNS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퀄리티, 음식의 퀄리티라든지 서비스의 퀄리티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특히 직장인 하다 그냥 나와서 한다? 그거는 성공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고 자영업은 어떻게 되냐면 직장인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 업무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무만 할 줄 아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가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세무, 노무, 무슨 뭐 노동법 뭐 갑자기 막 직원 썼는데 노동법 신고한다고 하고 이제 세금을 뭐 했는데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거기다가 막 갑자기 이제 직원 관리해야 되는데 직원이 막 손님한테 함부로하고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내 업의 퀄리티 플러스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생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이걸 좀 돌려서 말하거든요. 제 채널에서는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내가 크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을 생각하고 자영업을 생각한다면 나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업체가 이렇게 되면은 그 업체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당장 월 매출은 좋게 나와요. 당장 월 매출은 좋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사실 확신이 없는 거고 내가 나를 보고 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를 보고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퇴직자를 기준으로 이제 40대 때 퇴직 많이 하시니까 대기업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전에 거래처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거래처들이 예를 들면 회사를 보고 나를 잘 대해주는 걸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진짜 뛰어나서 잘해주는 걸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10명 중에 8케이스 정도는 그 기업이 크기 때문에 잘해주는 겁니다. 딱 그래서 제 50대 이제 퇴직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오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대기업에 나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현실이고 자생 능력이 있는 거는 완전히 회사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것까지 고민하신 다음에 창업을 고민하셔야 돼요. 자영업. 그래서 저는 자영업은 좀 생각보다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아까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쪽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로 말씀드리면 이 기술직이 사업화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돼서 일을 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데 훨씬 더 좀 적합한 업종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 AI가 사실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아직은 여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AI로 사라질 직업군에 세무, 저희 변호사도 포함입니다. 솔직히 법무, 세무 뭐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객관적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당분간은 좀 대체하기 어려운 게 이걸 대체하려면 로봇이 나와야 되거든요. AI를
탑재한 인간 수준 이상의 로봇이 나와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직은 버티겠구나. 향후 10년 정도는 10년 정도는 버티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요거로 해서 일단은 돈을 최대한으로 축적을 하시는 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도 40, 50대가 되면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 교육비 줄이셔야 되고요. 일단 아이들 교육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객관적이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의대 갈 거냐, 뭐 아니면 뭐 저기 스카이 가서 뭐 아니 카이스트 포스텍 가서 뭐 공대 쪽으로 갈 거냐, 인재냐, 막 미국 유학 갈 거냐, 이 정도 아니면 교육은요.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원 안 다니고 공부했거든요. 타고나는 게 커요. 약간 타고나는 것도 크고, 제가 공부한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때 강남구청 인강이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EBS도 보고, 그리고 학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공부할 친구들은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학 문제라든지 영어 문제라든지 토론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갔지만 이제 과학고나 이런 친구들 갔던 친구들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맨날 수학 문제 돌려서 막 한 3시간 동안 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애다 그러면 교육시키세요. 그러니까 사교육도 좋고 좋아요. 근데 원래부터 공부 열정이 없고 이제 원래부터 조금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러면 굳이 너무 많은 사교육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은 진짜 사교육비 때문에 가난해지기 때문이에요. 애들 사교육비 때문에 돈을 못 모으세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제 돈을 좀 기본적인 시드를 모으는 작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고민을 하시는 거죠. 재테크 요즘에 뭐 경매도 많이 하고, 사실 이제 저희가 변호사 본업이 이제 경매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매도 해드리긴 하는데, 항상 하는 게, 와, 이게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권리 분석을 하고 이것까진 바라진 않아도 어떤 거는 필요하냐면 부동산 사이트 정도는 해석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공부를 안 하신 상황에서 계속 부동산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이제 좀 특정 그걸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아실이라든가 뭐 호갱노노라던가 이런 정도는 들어가서 호갱노노에 막 일주량 분석까지 해주거든요. 그 3D로 해가지고 가상으로. 그러니까 일주량 분석도 보고 동호수 위치에서 로얄동도 파악해보시고, 이런 건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하고서 그래도 부동산 투자 뛰어들고 그러셔야지, 그냥 뭐 재테크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회사 다니고 계시다라고 가정하면 요거를 먼저 해서 시드를 계속해서 모으면서 투자 쪽으로 가셔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난 곧 나갈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틀을 벗어나서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를 사전에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회사에서 실제로 실직을 하고,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걸 시도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적으로 쫓기기 때문이에요.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나오기 전에 부업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하네. 내가 지금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러면 정리해고 시즌이다 막 이러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영업을 해보고 싶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걸 하면 돼요. 6시에 퇴근한 다음에 치킨집에 가서 알바를 뛰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야 내가 나 이거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사실 알바로만으로도 좀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운영과 알바는 다르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기간에 실제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두고 나서, 퇴사하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게 자영업 하면서 망하는 대표적인 루트예요. 왜냐면 내가 할 줄은 모르고, 지금 당장 할 줄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소득도 없지. 그러니까 월급이 갑자기 끊기면 굉장한 불안감이 휩싸이거든요. 이때 뭔가를 알아보면 인간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쫓기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들어가고 불안하게 투자하고, 갑자기 뭐 옆에서 이런 거 해요. 막 인테리어 교육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창업 교육 가면 무조건 자영업을 크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큰데 해야 되나? 뭐 인테리어 몇 억 쓰고 막 퇴직금 다 쓰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치킨집에 가서 알바를 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든, 이거를 원래는 회사 다니실 때 부업의 개념으로라도 추가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쪽을 많이 선택을 하셔야 좀 생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40, 50대에 돈 없이 무직인 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공통적인 거는 내가 나이 들지 몰랐다죠. 20대, 30대 때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리는 게, 인생은 진짜 빨리 깨닫는 싸움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 책도 컨셉이 뭐냐면 먼저 걸어본 사람들의 삶을 빨리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오만해지지 마라. 그러니까 내 주변 지인들하고 내 주변 동료 그룹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원래. 그게 아니라
나보다 10년, 20년 먼저 살아본 분들한테 조언을 듣는 게 맞아요. 이건 삶에 대한 거. 물론 뭐 신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럴 때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는 무조건 이제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정말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분들은 6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20대는 30대, 40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에게 조언 듣거나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그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0대, 30대 때 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냥 40대 때 뭔가 어렵다네. 정리해고 시즌이 있대. 근데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고 실제로 아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때 그 작업을 미리 이제 뭐 고민하고 이런 작업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무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 이제 40대, 50대 때 무직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잘릴지도 몰랐던 거죠. 잘릴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전혀 안 했고. 모아놓은 돈도 그냥 한 수천만 원 있어요. 보통 이거 실제 거의 대부분식 시나리오예요, 이게. 한 수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냥 월급 300 정도 버시는 그 분들이 모으는 수치가 아주 막 절실하게 저축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통 그 정도 돈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몇 달 정도 생존이 가능한가? 이거를 개월수로 따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인간은 내가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려고 할 때 학습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학습 기간이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 에어백이 있어야지 다른 분야를 배우고 접근하는데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쫓기고 그냥 남들이 이거 한다니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망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게 되는. 그리고 40대, 50대 때 파산까지 가게 되시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 같은 직종, 이제 아주 안정성이 높은 직종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를 이제 지금 재직 중이고 이러면 기본적인 퇴사가 40대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40대 때 아무런 준비 없이 퇴사를 하신 분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거의 안 되는 시기다, 지금.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영업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이나 이런 거가 이제 유일한 대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되고요. 보통 뭐 대기업 부장급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거나 그러면 물론 협력업체나 이런 데로 그냥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커리어가 되시는 분들이 가능한 거고 만약 그게 좀 어렵다. 주변 협력업체한테서 별로 인정받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 그때 계약직 사원을 물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계약직 사원을 하는데 굉장히 고학력자의 50대 분이 지원서를 쓰신 거예요. 다른 분들 다 20대 막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채널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삶이 항상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어떤 인생을 설계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항상 모든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비무환의 자세로 전략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실제로 더 행복한 삶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